아니 차용증에서 이걸 빼먹고 또 이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작성을 하셨다고요. 그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10년, 20년, 아니 평생 모은 돈과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 중에 제대로 작성된 것은 1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류를 작성할 때 필히 이 부분을 기재해야 되고 또 이걸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 사항은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투자 약정서, 근로계약서, 공사 계약 및 공급 계약서 등 누구나 한 번쯤은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많은 문서 중에서도 돈을 빌리고 또 빌리면서 작성하게 되는 차용 증서는 모든 문서에서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차용 증서조차 제대로 작성을 하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큰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과 영상은 우리 돈도 구독자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에 나올 우리 애들에게도 꼭 보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의 사기 피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또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차용 증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은 온라인에 차고 넘칠 만큼 많죠. 하지만 법률과 수많은 추심 실문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는 내용은 오늘 이 방송이 유일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 입금을 해주거나 또는 현금으로 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빌려주는 금액과 이자, 또 변제 기한 및 방법 등 서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 친구, 친척, 동료, 지인 등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딱 앉아서 차용 증서를 먼저 작성하라고 하기가 민망하거나 참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자, 하지만 제가 딱 잘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차용 증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약속대로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차용 증서가 채권회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채무자가 급해서 돈을 빌려갈 때는 채권자는 갑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돈을 입금해주는 순간 또는 빌려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을의 입장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경우는 채무자가 작성을 거부하고 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용 증서는 무조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차용 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빈 문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처음부터 직접 작성을 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제일 위의 제목은 차용증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제 당사자의 표시가 나오게 되죠. 채권자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죠. 돈도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채권자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채권자란에 잘 기재하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채무자 기재란입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돈을 빌려가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채권자분이 작성한 것처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도 그리고 일선에서 일을 하는 추심 직원들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항목은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채무자 기재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입니다. 솔직히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주소나 연락처는 바뀔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다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중요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만약 틀리게 작성을 하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추심의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또한 돈을 못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가명이나 또는 인터넷상 닉네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기재한 사항과 일치를 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숫자 하나만 달라도 향후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 증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만약 주변에 복사기가 있으면 채무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십시오. 그리고 복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 증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첫째도 둘째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자, 이제 다음 항목은 차용 목적입니다. 즉 돈을 빌려가는 목적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하고 또 보여주시는 차용증 중에 이 항목이 없는 경우가 70-80% 이상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의외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저놈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하면서 말하곤 하죠. 자, 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고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소율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전 사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용도 사기와 채무 초과 상태 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도 사기, 즉 빌려가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했는지는 이 차용 목적을 작성을 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채무자들이 힘들다고 돈을 빌려가서 코인,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자, 하지만 차용 목적에 관하여 잘 작성만 해둔다면 형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자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또한 회수를 하기도 한층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때도 채무자가 투자를 한 거다 또는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와 발뺌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차용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죠. 예시로 채무자가 2023년 1월 1일 3천만 원을 빌려가면서 연 10%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 날 이자를 입금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를 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에는 차용금액, 즉 빌려가는 돈의 액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에 대해서 숫자로만 기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한글과 숫자를 동시에 기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숫자만 대충 적다 보면 이게 1인지 7인지 5인지 6인지 애매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변조가 어렵고 또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글로도 금액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빌려간 날짜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채무자는 2023년 1월 1일 채권자로부터 위 3천만 원을 틀림없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세 번째는 이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약정한 이자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20% 이하의 이자만을 약정하고 기재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자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가끔 할, 푼, 리, 그리고 일부 이자, 2부 이자
이런 이자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1할의 이자는 연 120% 이자입니다. 그냥 쉽게 이런 이자 용어를 쓰지 말고 깔끔하게 법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의 이자로 명시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이자 지급일입니다. 예시에서 이자는 연 10%로 하고 매월 15일 날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럼 3천만 원의 10%면 연 이자는 300만 원입니다. 연 300만 원을 12로 나누면 매월 이자는 25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정한 이자 지급일에 얼마를 줄 건지 작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금 변제일입니다. 예시에 1년 뒤에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원금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까지 변제를 한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연 손해금 부분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지연 손해금을 이자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이자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고 지연 손해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차용 증서에 원금은 1년 뒤에 변제를 하고 이자를 1년 동안 받기를 한 경우라고 해보죠. 그럼 1년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자 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와 지연 손해금의 항목을 따로 분류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필히 기재를 해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 손해금도 연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기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연 손해금을 연 15%로 약정한 경우라고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채무자는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지체한 때는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작성을 하시면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분쟁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1년 뒤 변제를 하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의 이자 등을 변제를 하지 않으면 1년 뒤 변제 기한까지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또한 변제 기한 전이지만 채무자한테 수많은 채무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냥 넉넉고 바보같이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거나 또는 채무자 상태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채무자는 만기에 변제할 수 있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두어야 신속하게 법적 절차 및 추심 행위를 진행하여 자신의 돈을 지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 시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리금 잔액을 즉시 청구하여도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재판 관할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 어겨지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는 없겠죠. 이 경우를 대비해서 필히 관할 법원을 차용증상에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분이 서울에 살고 채무자가 부산에 사는 경우에 소송 후 변론기일 때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서로 소송을 하면서 소송, 이송 신청 등을 하고 또한 쓸모없는 분쟁으로 시간을 끌어버리면 채권의 수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자 중에는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정말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불러드린 대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본건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날짜와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필 서명을 하고 날인 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용 증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과 그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작성을 하시면 정말 깔끔하고 또 향후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낼 때에도 신속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채권 회수율이 10%도 채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돈을 빌려줄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받아둬야 될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또한 연락도 안 되면 그때 왜 내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차용 증서에서 어떤 부분을 필히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등본, 차량번호, 납세 증명서 등 첨부해야 될 서류 또한 무엇인지도 같이 알아보시죠. 기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